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집회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잠시 뒤에 다시 열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조국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조 전 장관 현 정권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고 여의도에서 범국민 시민연대가 다시 촛불을 들 예정인데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집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양쪽 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초동 촛불 집회 측은 비록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지만은 네. 검찰 개혁의 완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네. 검찰 개혁을 위한 투쟁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로 그러니까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법안이 통과돼야만이 검찰 개혁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열찬 투쟁을 해야만이 이 검찰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한국당 측은 양상이 좀 다른 게 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장외 집회를 끌고 가는 그런 양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원내외 위원장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인원까지 할당을 해가면서 장외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국은 사퇴를 했지만은 네. 이번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 퇴진 내지는 규탄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방점을 좀 옮겨가면서 계속 투쟁을 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거기다가 이제 공수처 설치 반대까지 얹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장외 투쟁을 통해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계속해서 현 여권에 타격을 입혀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양쪽 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거리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양쪽의 투쟁 양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네. 전국의 안정은 쉽게 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시각 여의도 집회 현장 모습이고 또 오른쪽은 조금 전 광화문 집회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뭐 저런 걸 보면 이것이 지금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큰 어떤 인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3년 뒤에 또 다른 저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참 우리 정치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네. 결국은 정치권이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애초에는 어떤 뭐 범죄 비리라든가 네. 그리고 장관 사퇴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공정과 정의 그리고 개혁 갈등에서 시작된 건데 여기에 드디어 정치권이 개입해서 진영 대결화돼서 결국은 국민적 여론 대결로 이렇게 바뀐 네. 이런 모습이 작금의 모습이고 애초에는 정치권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보수와 진보였던 국민들이 네. 또다시 다른 이슈로 이제 뭉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성화됐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엄중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국민들이 해법을 찾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리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중우 정치거든요. 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상당히 큰 위기로 가고 있고 애초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국민들의 어떤 모임 이런 성격으로 봤을 때는 군중에서 어떤 이슈를 지금 선점해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를 따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공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고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서초동 집회는 검찰 개혁, 네. 그리고 광화문 집회는 조국 수사, 그리고 조국 구속,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심판 이렇게 네. 점점 이슈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민적 어떤 여론의 어떤 그런 시각들이 격돌하는 결국은 이것이 관성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총선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장의 정치는 오늘 내일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집회가 이제 여야의 주도권 싸움 측면이 좀 큰 것 같은데 사실 집회로 인해서 얻는 좀 득과 실을 저희가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양쪽 다 결국은 패배자가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거리 정치, 광장 정치의 순기능도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정치 모습을 보면은 결국 이제 국론 분열 그리고 국민을 두동강에 내는 그런 양상으로 계속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제도권 정치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런 갈등을 그대로 이제 분출해 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부 여당에게 있겠죠.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도 결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책임들을 고스란히 제도권 정당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거리 정치를 계속해서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현역 국회의원 400명 그리고 원외 300명 이렇게 해서 지금 동원해 나가고 네. 있거든요. 이런 이제 동원 정치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원외라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원외 투쟁을 거리 투쟁, 장애 투쟁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결국은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여권에서 이탈한 지지 세력이 한국당에 옮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즉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보다 대략 한 10% 가량 높은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을 하고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여기에다가 우리공화당 다 합쳐도 거의 비슷한 이런 양상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한국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도 네. 국민들은 그렇게 고운 시선을 갖고 있지 않다. 즉 따라서 인적 쇄신이라든지 정책과 비전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대한정당의 모습을 갖춰갈 때만이 특히 중도층에서 지지 세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네. 뭐 저런 모습을 보면 일정 부분 또 비판도 하지만 결국은 정치는 세대 계열로 이제 가는 것이 현실이고 향후 정치 일정을 우리가 봤을 때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이 향후 정치 일정이 총선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야흐로 정치인의 계절이고 결국은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어서 자기 편으로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비판하지만 가장 속으로는 좋아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저는 정치인들이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눠서 지금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되고 특히 우리 정당이 다당제라고는 하지만 정당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딱 나뉘어서 보수와 진보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양당 정치화 되어가는 패턴이 우리 정치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해볼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비판해서 중도층이 정치에 신물이 나서 투표는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결국 피해는 누구겠습니까? 이런 판례에서 해석을 해본다면은 결국 국민이 최대 피해를 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입법화를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고 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입법화를 해야 되고 의회에 가서 새로운 정말 창조적인 그런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시간을 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정치가 정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것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말도 이제 있는 그런 이제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정치인들이 네. 이런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 이렇게 여야의 장애 집회가 이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서초동에서 진행이 됐던 촛불 집회가 지금 여의도로 이제 장소를 옮겼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처음 열리고 있는 건데 이 장소의 옮김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는 네. 서초동 촛불 집회에 검찰 개혁 플러스 조국 수호 이 두 가지 세력이 있었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남은 것은 검찰 개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에 집중해서 지금 촛불 집회 세력들이 세를 모으고 있는데 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지금 공수처 설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
태워지고 있는 이 공수처 설치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를 압박해서 공수처도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이 이전의 양상은 조국 전 장관 수호냐 퇴진이냐 이걸 가지고 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맞붙었는데 지금 이제 공수처 설치냐 찬성이냐 반대냐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현 정권이 독재로 간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을 보면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70에서 80%가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수처 설치 찬반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 충돌할 경우에는 결국 명분 싸움에서 한국당이 좀 밀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조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것이 아니고 한국당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그리고 논의와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차기 법무장관 인선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전해철 의원인데 입각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해철 의원 말을 들어보면은 당초에는 나는 당 네. 그리고 국회에서 할 일이 있다. 이 얘기는 법무장관을 고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말이 상당히 바뀌었죠. 네. 방점이 좀 바뀐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는 결국은 법무장관직을 제의해 온다면은 수락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상 이미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해놓고 검증 과정까지 지금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전해철 의원만큼 현재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법무장관 후임자로 적임자가 없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지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당에서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도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래서 쉽게 선뜻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총선이냐 입각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예. 전해철 의원이 장관 후보로 내정하고 발표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청문회도 어렵게 통과를 한 건 아니고 대통령이 네. 임명을 했고 그리고 장관직까지 사퇴한 이 시점에서 정말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정말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 100% 통과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언론의 함합평에 오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여론을 떠보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고 네. 물론 재선이고 목포 출신이고 안산 상록갑이 지역구고 총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선을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3선을 거치면 원내대표라든가 뭐 또 다른 당의 중책을 대표까지 넘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관직으로 들어간다면 내년 국회의원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이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정치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해라. 그러면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정권이랑 같이 가는 것이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삼철,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중에서 삼철 중에 한 분이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법무장관에 들어가서 이것을 맡아준다면 네. 그래도 문재인 정부를 살리는데 삼철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또 뭐 국회의원과 다르게 장관은 전방위적인 검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 장관의 검증보다 훨씬 더 센 검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정적인 한 방이 또 나오면 그것 또한 또 큰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도 의원 전해철 의원 본인도 내가 나가겠다 나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자체 검증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조심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없다면
최소화된다면 장관으로서 청문회에 나설 거라고 봅니다. 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제 전 의원이 장관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전 의원뿐만 아니라 또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거취도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연말까지는 사퇴 안 한다.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총리가 과연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결단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앞으로 대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국이 불안정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후임자도 인선을 못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총리직을 그만둘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곧 지금 한일 관계 사실상의 해결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 총리하고 또 면담도 잡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 이 문제가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완료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으로 국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연말까지는 절대 사퇴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한 4가지 정도를 모두 마친 뒤에 당으로 복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계속 복귀를 미룰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공직자들은 이제 90일 전에 네. 선거법상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내년 1월 10일까지는 네. 거취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 1월 10일 이전에는 당으로 복귀를 해서 선거에서 뭔가 얼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이 됩니다. 뭐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지금 전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총리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중간에 한 번은 총리를 교체하는 것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개론적으로 봤을 때 그보다도 더 이제 여러 가지 저는 4가지 정도 측면에서 총리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총선이 엄청나게 중요한 총선입니다. 총선 뒤에 바로 대선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 획득을 못하거나 그보다 더 총선에서 참패한다면 앞으로 제1야당 한국당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참패한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급격하게 레임덕에 쏠릴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이번 총선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뿐만 아니고 모든 장관도 필요하면 총선에 출마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국무총리 이제 청문회도 있고 그리고 국정 2인자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 의회 정치의 구도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떤 잡뼈가 굵은 것이 이낙연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남 지역 그리고 특히 이제 전북 지역에 상당히 큰 어떤 그 전북과 전남 지역에 큰 교두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 관리를 지금 집권당은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있다면 어차피 총선에 나가면 자유롭게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국무총리로서는 그런 걸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선 주자 관리 차원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유롭게 풀어줘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하고 그리고 대선 주자 반열에 집어넣어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집권당의 어떤 전략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께서는 그 이낙연 총리의 파급력, 그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파급력은 이미 입증이 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특히나, 여야 통틀어서 대선 주자 1위니까 파급력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파급력이 저절로 생긴 건 아니고 결국은 안정적인 국정 관리라 할까요? 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했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네. 확실하게 한국당 내지는 야당의 의원들을 제압한 이 2가지가 친문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네. 결국 지금 여야 통틀어서 대선 주자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낙연 총리가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위기 상황이면서 더욱더 쓰임새가 높아졌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도 개혁, 그러니까 급진보라기보다는 보수적 진보주의자 또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상당히 중도 세력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앞으로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으로 복귀하면은 선대위원장 자리는 거의 확실시 돼요. 플러스 현재 그동안에 거론됐던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낙마를 했거나 지금 낙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김경수 현 지사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다 지금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낙연 총리의 쓰임새가 매우 기묘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낙연 총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당으로 복귀했을 경우에 친 이낙연 지지 세력의 의원들을 규합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고요. 두 번째는 역시 친문 강력한 지지 계층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또 극복할 것인지, 또 하나는 여태껏 지금 노무현, 문재인 다 영남 후보로서 호남의 몰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남 주자로서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가 한 숙제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7일에 있었던 대검 국정감사 얘기도 잠시 짚어보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와서 좀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관련해서 정부별 검찰 중립성 보장에 관한 질의에서 MB 때 좀 쿨했다라고 한 답변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와 관련돼서 해명문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거기 엄중한 그 국정감사장에서 네. 이 쿨이라는 것이 그때는 정말 깔끔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어떤 뭐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엄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방송이 생중계라고 그런 자리.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 수사와 관련된 한정된 것 이렇게 비교적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어느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온 국민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온 국민이 지금 관심 있게 일거수일투족을 네. 식사로 가는 장면까지 지금 신문에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MB 정부는 보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권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보수 정권이 잘했다. 그런 말을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해석을 잘해주면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이제 검찰총장은 이제 그런 뜻일 겁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이상득 2012년 6월에 구속된 MB의 어떤 형이죠. 그래서 저축은행 불법 자금으로 이제 구속이 됐고 이때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구속이 됐고 네. 이 와중에서 대통령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뭐 정부의 뭐 청와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가족과 관련된 건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주문하면서 또 조국 장관이 또 법무장관으로 간 특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또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할 때 전화를 또 이렇게 바꿔서 전화 또 청문회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선택이 쿨하다고 나온 거지 정치적 중립성이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검찰 개혁의 저는 최대 핵심이 정치 중립이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 중립,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중립이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쿨하다는 말을 썼다고 봅니다.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면요. 네. 이건 이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이 결국은 전체의 진실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MB 정부의 검찰이 정치 검찰이었다라는 평가는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결국 이제 여론의 초점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그래서 온갖 모욕을 다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당시에 또 정윤주 전 KBS 사장 같은 네. 경우는요. 검찰이 배임 관련해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다 무죄 판결 났거든요. 그리고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해 가지고 다 수사를 했지만은 결국은 1심에서부터 결국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형적으로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죠.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당시에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MB가 내곡동 사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나랏돈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MB 아들을 서면 조사로 끝냈어요. 그런데 그 서면이 나중에 조사한 진술 내용을 보니까 특검이 조사하는 거 보니까 다 허위사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립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MB 정부 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었다라는 것을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그걸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긍정 39%, 부정 53%, 40% 밑으로 이제 떨어졌거든요.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은 이제 네. 위기죠. 결국 이제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네. 그 여파로 지지율이 최저 39%, 본인이 대선에서 득표했던 41.8%보다 지금 못 미치는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 재밌는 게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나왔냐면은 30대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대거 폭락했고 또 호남에서 지지율이 폭락했어요. 네. 이거는 결국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실망감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의 세 가지 요인들을 보니까 네. 결국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인사 그리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세 가지를 꼽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경제와 민생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친기업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서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좀 인사에 있어서 탕평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친문 인사만 기용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 세력까지도 포용하는구나라는 그런 포용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반등과 하락에 대한 주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반등과 다시 떨어지는 것이 예. 다시 오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국정이 지금 3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시 반등시키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네. 아무리 강한 것을 쓰더라도 떨어진 민심을 다시 오르게 세우는 것은 국정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살리기, 또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다 할 그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경제 문제가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일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회복시키도록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는 것이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저는 유중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연정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한테 연정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상당히 유중하고 국정을 대대적으로 쇄신해서 중도 지금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서 집권 세력의 안전망인 중도층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내는 중도층이 지금 이탈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다시 끌어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숙제인데 결국은 대결의 정치를 하지 말고 정치 복원을 해야 된다. 정치 복원은 그만큼 야당한테 손을 내밀어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장외로 나가도 결국은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 성과를 내는 것은 오롯이 여당의 몫이고 여당한테 프리미엄이 있는데 여당 이런 어떤 입법화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쫓기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 대통령인가 이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진단을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중도층에서 예. 한국당이 지금 민주당에 밀리거든요. 네. 그리고 호감에 비해서 비호감이 3배나 되거든요. 결국은 이 중도 세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지율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금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네. 찬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